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에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합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예정돼 있기 때문에 공동성명 등 주요 의제는 아마 주말 속보로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후에는요, 평택 미군 기지와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안보와 경제를 넘어서 기술동맹, 글로벌 파트너십이 강조되던데요. 자, 양국 간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미뤄져 왔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과연 통과냐, 부결이냐, 이 결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내부 의견도 갈리기 때문에 오늘 의총에서 가닥이 잡힐 텐데요. 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도 관심입니다. 자, 지방선거 다음 주말이면 사전투표에 들어갑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그 선량들을 잘 뽑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후보자들 면면을 찬찬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세계 측정의 날이라고 하네요. 세계 측정의 날. 자, 새 정부가 과학을 강조하고 있죠. 대통령 취임사에도 과학과 진실 이런 말이 나왔고요. 자, 방역도 과학 방역을 강조하면서 지금 확진자 격리는 6월 20일까지 미뤄졌습니다. 그런데요, 정치에도 좀 과학적인 측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핵심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함께 귀 기울여 주시죠. 지금 출발합니다. 네, 1부에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 10분 인터뷰, 자, 월요일에 열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 행사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계신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그리고 스포츠본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인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죠.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세요.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거 먼저 다뤄보죠. 이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원래 지난 정부 말에 이거 5월 말에 한번 풀 수 있는지 보겠다. 근데 조금 일찍 결정이 나와서 이 한 달이 연장됐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다음에 맞아요. 4주간 이행기를 거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주에 재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이 다시 됐어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유를 봤더니 뭐 현재 유행 규모 같은 경우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지만 일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 왜냐? 전염병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 지금 미국을 보면 지난 2월에 뭐 최저치로 좀 내려갔던 확진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있거든요. 10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1일 확진자 나오고 있어요. 이런 걸 볼 때 전파력이 강한 이 세부 계통 변이들이 계속 나오게 된다면 우려스럽다. 그래서 4주간 더 평가를 해보겠다. 유행 사항 등을 계속해서 살펴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만약 뭐 격리 해제가 예정대로 5월 말에 됐더라면 6월 1일 지방선거는 시간 구분이 없어질 뻔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낮 시간에 다 6시 반까지 투표하는 거였는데, 그럼 6월 1일은 이제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기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6시까지 투표가 끝나면 30분 간격을 두고 그 이후에 확진자 투표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사전투표지 않습니까? 사전투표 두 번째 날. 둘째 날만. 그렇습니다. 토요일만 하는 거고요. 6월 1일은 또 똑같이 그날 저녁에 일반 유권자들 끝난 다음에 확진자를 투표를 하게 됩니다. 네. 자, 일단 감염병 2급으로 내려가서 강제격리 대상이 아니고 그냥 권고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아직은 이 강제격리는 풀리지 않았다.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안전한 게 중요하죠.
자, 중대본 브리핑 격리 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 감소 효과에 따라 이르면 올 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해서 9월 10월경에 정점에 이를 가능성도 있다. 올 여름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실 보세요?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그런 조짐이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질병관리청에서는 굉장히 좀 예의주시하고 있을 텐데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달 초만 하더라도 1만 명대까지 이제 신규 확진자 굉장히 꺾였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10만 명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 지나고 나면은 뭐 미국이나 유럽 등지에서부터 이 제2유행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때 이제 규모가 커지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신규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좀 우리 같은 경우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이제 북한에서 갑작스럽게 그렇죠.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러시아를 경유해서 이제 교류가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이제 경유가 일어나게 되면 그 경유는 곧 전 세계로 퍼질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이제 중국과 교류가 많은 우리 입장에서는 북한발 변이도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아마 이제 신임 그 백경란 청장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아직까지는 좀 조심스러운 것이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은 됩니다. 자, 새 정부의 지금 질병관리청장은 백경란 청장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풀기보다는 조금 신중하게 지켜보겠다. 이런 또 시선이 느껴지네요. 자, 오늘의 핵심 뉴스 바로 이 뉴스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늘 방한한다. 자, 박 기자님. 네. 몇 시에 들어오는 거고 일정은 어떻게 돼요? 오늘 오후 5시쯤에 오산 미군 기지로 아마 전용기를 타고 도착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일정이 시작이 되는데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합니다. 자, 그만큼 반도체 공급 문제 또 반도체 퍼스트 이런 걸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걸 먼저 들여다보겠다. 이게 좀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사실 핵심 일정이 있어요. 내일 오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그 저녁에는 만찬이 진행되는데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에는 또 이 오산 기지를 방문해 가지고 거의 장병들을 또 만나게 되는 상황이 있고 오후에 일본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2박 3일 일정 어떻게 보면 좀 촘촘하게 짜여지는 그 일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박 3일. 자, 또 만찬 행사에는 뭐 재계 인사들 우리나라 이 10대 대기업을 비롯해서 국내는 50여 명, 미국 쪽은 30여 명. 이렇게 또 이제 큰 행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나온 이야기를 보니까 처음에는 정상회담이 소인수 회담으로 했다가 확대 회의로 길어지는데 그 사이에 두 정상이 독대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지금 이제 중앙일보에서 이제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인데요. 뭐 중간에 이렇게 단 둘이 남고 통역만 남기는 상태에서 두 대통령이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회담을 진행하다가 이제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라서 확정적으로 이런 식의 일정을 이제 고정해 놓고 가는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실 관계자도 하는 얘기는 회담의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형식 자체가 뭐 핵심적인 요소는 아니다라고 부연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아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그 방향성을 봤을 때는 그만큼 이제 두 정상이 굉장히 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걸로 보입니다. 다만 우리 외교가의 이제 인사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오히려 걱정이 되는 것이 만약 단독 회담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상원에서 이제 외교위원장을 오래 여기만 굉장한 베테랑이고요. 노련한 정치인이고 엄청나게 노련한 정치인이죠. 부통령도 이제 8년이나 했었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정상회담에 있어서는 거의 뭐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초전문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제 임기 시작하고 나서 정식으로 정상회담을 그것도 한미 간에 처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자칫하면 말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는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26년 검사의 촉이 있는데요. 뭐 이제 검사의 촉과 또 이제 외교 문제는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한번 이제 사실 두 명이 독대를 하거나 참모들이 옆에 이제 있거나 참모들이 뭐 대통령의 말을 말리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자, 두 사람이 독대한다. 무슨 얘기가 오합니까? 아니 뭐 근데 이제 사실 나올 수 있는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나온 것 같아요. 지금 이를테면 일정만 보더라도 지금 미국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를 아실 수가 있을 텐데 오자마자 첫날에 평택에 있는 삼성 반도체 공장을 들르고 그리고 이제 주요 일정들이 보면 미군 기지를 가거나 정상회담을 제외하면 말이죠. 그런 어떤 경제 일정 내지는 안보 일정들로 이제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로 이제 중국이나 혹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다라는 걸 짐작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빠진 일정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의 면담 가능성도 얘기가 됐었는데 불발 이렇게 보도가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불발이 됐고. 그러니까 만나자고 연락이 왔던 건 맞는데 일정이 안 맞아서 이번에는 못 본다. 네, 뭐 그렇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는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왔다. 뭐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굳이 뭐 먼저 연락을 하거나 그랬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고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다는 것은 이제 한반도 문제에 어느 정도 무게를 중심을 실으면서 북한과 뭔가를 풀어보려는 메시지가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철회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 DMZ도 이번에 방문하는 미국 대통령 중에서는 이례적으로 DMZ 방문을 하지 않기로 한 것도 결국 한반도 문제에서 평화 메시지보다는 좀 더 이제 압박하는 쪽에 북한을 압박하는 쪽에 무게 중심을 싣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공식적인 회담이니까 보통 이제 호칭은 미스터 프레지던트잖아요. 네. 두 분 다 독대할 때는 좀 이렇게 이름 부르나요? 친하게? 글쎄요. 성렬 이러면서요. 성렬, 조우 뭐 이렇게 미국식으로. 그러니까 좀 친근감을 느끼게 한다면 이름도 부를 수도 있는데 뭐 독대니까 좀 더 친밀한 그런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옛날에 아베 전 총리 시절에 트럼프랑 내가 너무 친하다. 도널드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번에 좀 이례적인 일정은 DMZ는 가지 않는다. 네. 항상 가던 곳인데. 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한미 간에 어쨌든 기존에도 한미 동맹은 굳건해왔죠. 문재인 정부 때도 늘 얘기한 게 빗셀 틈 없는 동맹이다. 이런 얘기했어요. 네. 근데 안보 동맹은 전통적으로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경제 동맹으로 포괄적으로 지난 정부 때 좀 승격이 됐고 이번에는 기술 동맹이고 글로벌 파트너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조금 이거 뜨하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드러냈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16일에 박진 외교부 장관과 좀 통화를 했었어요. 상견례를 겸한 화상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신냉전 위험을 방지하고 진영 대치에 반대하는 거 그게 한중 양국의 근본이니까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한중 간 디커플링, 그러니까 탈동조화에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진 이 장관도 국회 외통에 나와서 뭐라고 했었냐면 중국이 IPEF에 대해 우려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속내를 우리도 파악하고 있고 어떤 점 우려하는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나온 얘기는 뭐냐면 그 너무 우려할 필요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은 한중 FTA나 아니면 다른 협력체를 통해서 공급망 문제는 충분히 중국이 어떻게 보면은 좀 기분 나쁘지 않게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가 가까워지게 된다면 반도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만 업체 TSMC나 이런 데 좀 많이 일을 주고 있는 상황이었긴 했는데 그걸 이제 한국과의 관계를 더 긴밀하게 개선하면서 반도체 문제를 또 우리한테 좀 공급망을 넘기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변화하면서 특히 중국을 견제하는 쪽으로 가겠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나 그리고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우리의 좀 입장을 어떻게 좀 설명할 것이냐. 좀 중요해 보입니다. 사실 이제 박 기자님이 짚어주신 부분이 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게 어제 나온 기사들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게 좀 있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작업에서 우리 외교안보실이나 뭐 대통령실 외교안보실이나 혹은 뭐 외교부에서 어떤 보관을 갖고 있는가, 사전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가를 이제 기자들한테 설명하는 합의문 초안은 거의 완성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기자들한테 좀 물어보니까 소위 이제 딥 백브리핑이라고 해가지고 백브리핑 같은 경우는 이제 간단한 코멘트 정도는 기사에 인용을 할 수가 있는데 딥 백브리핑이 되면 거의 이제 분위기 정도만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좀 비밀스러운 얘기들이 오프 더 레코드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많이 좀 기사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익명으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이제 보도가 되긴 했는데. 굉장히 중국에 대해서 이제 민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상호 존중 원리에 따라서 중국이 한국을 만만하게 보는 것은 약한 골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있는데 한국만 콕 찝는 거는 공정하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PEF에 이제 참여하는 국가들 중에서 왜 한국만 그렇게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렇게 좀 불편한 심기를 중국에 대해서 드러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을 향해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방화벽을 많이 치고 있는데 중국이 이거를 열면 된다. 제도를 중국이 바꾸면 된다. 중국은 거대한 땅이지만 아일랜드 그러니까 섬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사용하는 걸 보면 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했지만 내용으로 봤을 때는 경제안보실 쪽의 사람인 것 같거든요. 네네네. 말의 내용이.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만약에 중국이 들었을 때는 어떤 체제와 시스템과 관련된 얘기들까지도 지금 네. 한국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네네.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외교 실리 차원에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슬아슬하네요. 자, 오늘 국회에서 본회의가 오후에 열리고요. 드디어 좀 미루던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있습니다. 자, 박 기자님 이거 짧게 짚어주시죠. 어떻게 돼요? 통과해요? 부결이에요? 아니, 제가 이제 어제부터 이제 민주당 의원들 취재하고 얘기 좀 들어보면 아직까지는 부결 쪽 기류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오늘 의총이 예정돼 있고 또 이 새 정부의 첫 총리 인준인 만큼 이건 좀 협조해 주는 게 낫지 않냐. 네.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까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의총 과정에서 좀 격론이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격론이 벌어지겠다. 자, 지금 임 작가님 예상은요? 짧게. 사실 짐작이 잘 안 되는데 네. 원래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 총리 후보자 자체도 부적격 인사다라는 이제 기류가 강했었는데 그랬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이제 강행 임명을 하면서 더 이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주말 기점으로 해가지고 월요일부터 이제 뭐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라든지 이재명 계양을 이제 후보라든지 이런 이 주요 정치인들이 지방선거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인준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면서 당 내의 의원들도 다소 좀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는 지금 들립니다. 물론 여전히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총회에서 오늘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다. 뭐 그런 분위기는 좀 읽히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은 딱 명확히 모르겠네요. 네. 부결인지. 제가 직접 어저께 이제 몇몇 의원들하고 통화를 하면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제 지역구 의원들 같은 경우는 본인도 지금 선거운동 때문에 내려와 있어서 모르겠다고 이제 회피를 하거나 혹은 양쪽 다 이제 일리가 있는 것 같다고 하거나 이러는 바람에 어느 쪽인지를 딱 읽기가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요. 또 실제로는 지금 뭐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의총에서 이제 좀 강경론과 또 이제 어찌 보면은 주화론에 이 얘기를 듣고 결정하는 의원들도 또 꽤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주목할 만한 건 우상호 의원이 국회의장 도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또 이제 좀 색다른 안을 냈어요. 정호영 이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실이 먼저 인사 결단을 하라. 그걸 보고 표결을 했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럴 가능성은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요. 사실은 좀 희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의총이 어쨌든 중요해 보입니다. 뒤늦은 의견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12시 38분이 됐습니다. 지금 점심시간 교통정보센터의 교통 상황을 좀 알아보고 올게요.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도 평년보다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최고 기온은 26도고요. 강릉은 28도입니다. 며칠 전에 갑작스러운 비로 인해 우산 없어서 당황하신 분들 계셨을 텐데요. 오늘도 가방에 작은 우산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인데요. 오산 부근 4, 5차로에서는 장애물이 떨어져 있습니다. 수원 부근에서와 달래내 부근에서 반포까지 정체 이어져 있고요. 반대 부산 쪽으로는 한남에서 서초까지 정체입니다. 서울요금소 부근 6차로에서 는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요. 남사 부근 5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옥산 휴게소 부근에서는 승용차 고장난 차가 서 있고요. 더 가서 2차로에서는 장애물도 떨어져 있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화도 부근 3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남양주요금소에서 화도나들목까지 3km 구간 속도 줄여서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이번 이슈는 굉장히 좀 안타까운 그런 이슈입니다. 오늘이 일주기.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해람 중사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벌써 일주기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런데 아직까지 장례식을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 기자님, 이 당시 상황이 어땠던 겁니까? 네, 공군 20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 지난해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이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다음에 즉각 신고를 했어요. 하지만 두 달여 만이자 20비행단 군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자친구가 혼인 신고를 한 당일이자 본인 요청으로 15비행단으로 전속한 지 사흘 만이었고요.
당시 이제 고인의 사연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해 6월 1일 공군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관해서 넉 달간 재수해 버렸어요. 그 결과 국방부 검찰단이 25명 형사 입건하는 등 총 38명에 대한 형사 입건과 인사조처를 발표했는데 하지만 정작 사건의 핵심 의혹 중 하나였던 이 초동부실 수사 의혹 관련자들은 단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 검찰단은 뭐라고 했었냐면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다 인정하면서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해서 그 당시 뭐 무늬만 재수사다. 재수고 감싸기다 이런 비판이 나왔었거든요. 네. 결국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안미영 특별검사가 이 사건을 맡았는데요. 이 특검이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봐야겠습니다. 자, 이게 이 사건 자체도 추악하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만 안타까운 국단적 선택을 왜 막지 못했는가. 근데 지금 초동수사 부실이라고 얘기했지만 네. 당시 많은 국민들은 이게 조직적 은폐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암암리에 덮으려고 시도했던 거 아니냐. 군 지휘부가. 이런 의혹들이 컸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 근절되지 못하는 이유가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계속 상존할 수 있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자, 일주기인데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다. 여기서요. 고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 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유족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아버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저도 공군 출신이라 너무 당시에도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부끄러웠는데요. 네. 지금 이해람 중사 세상을 떠난 지 1년 되는 날 심경 어떠십니까? 작년에 이날은 그 공군 본부 15비에 있는 그 대대장과 그 휘하에 있는 중대장으로부터 심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 집단적인 적개심을 가지고 네. 이 아픈 예람이의 멘토를 다청해주는 사람 하나도 없고 매뉴얼에 따라서 피해자를 보호해 주지도 않았던 그런 괴로웠던 아픔이 있었던 심리 검색 프로그램에서 네. 심리 분석에서 최고치의 자살 그 극단적인 선택이 우려다는 그런 그래프가 최고점에 와 있었던 그 생각을 하면은 네. 정말 괴롭습니다. 아버님 1년 지나셨는데 아직도 마음이 많이 슬픔이 차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따님의 카카오톡 계정으로 가끔 메시지를 보내신다는 얘기를 봤습니다. 네네. 최근에 어떤 메시지 남기셨나요? 최근에 4월 달에 꽃이 예쁠 때는 산책하면서 꽃도 찍어서 보내주고 네. 예쁜 꽃들을 감상하라고 했고 최근에는 17일 날 특별 검사님이 안 특별 검사님이 선택이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존중하고 네. 그다음에 또 안 검사님께서 네. 언론에 아니면 여론에 부적격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하면서 법무법인에서 속해 있는 법무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본다. 네네. 그리고 나서 만약에 이제 우리 전적으로 이제 수사가 시작될 때 네. 최선을 다해서 법무법원에서 실력을 다 하셨던 그 실력으로 예람이에 대한 진실을 네. 밝혀주실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알겠습니다. 예람이한테. 자, 그러니까 이제 안미영 변호사가 특검이 됐습니다. 네.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네. 과거 성범죄 가해자 변호한 전력 때문에 논란이 있었지만 네. 그건 법무법인 소속되니까 잘 신뢰를 하신 입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최고로 네. 이렇게 열심히 하셨던 그런 시간이고 검사를 그만두시고 네. 몇 년 안 되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도로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시던 그런 알겠습니다. 때고 그랬기 때문에 그 실력이 그대로 발휘 잘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 인터뷰에서 군 검찰과 반대로만 수사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진실만은 꼭 밝혔으면 좋겠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죠. 초동 수사에 대한 그런 부실에 3가지 쟁점이 있어요. 네.
근데 이 그 초동 수사 세 가지 쟁점을 모두 공군 초동 수실 부사를 네. 수사를 부사를 그 국방부에서 세 개 다 무조건 다 특가법이었었고 보복 협박 그다음에 보복이었었고 이런 그런 상황들 그리고 가해자가 진술 조서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한다는 그런 전대 미문한 그런 네. 수사법에 대한 세 가지 부실 초동 수사에 대해서 예. 수사를 정확하게 해주면 위로 올라가다 보면 과연 누구에서 어떤 조직에서 그리고 이렇게 법무실로 향하게 되는데 그 법무실장이라는 자가 어떻게 규정도 어기고 5년 동안 네. 거기서 만행을 저지를 수 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하시면 모든 게 다 밝혀지리라 생각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원리 원칙에 의해서 수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거꾸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네. 특검께서는 거꾸로 수사를 해주시면 그게 바로 원리 원칙이다라고 생각해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님 많은 청취자들이 지금 위로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자, 청취자 4156님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아버님의 심정 100번 공감합니다. 약자의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아버님 끝까지 힘내시고 정말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벌을 받아야 할 자들이 죗값을 치르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아버님 오늘 말씀에 많은 국민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고 제대로 수사를 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계속 관심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고 이해람 중사의 아버지 이주환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지방선거가 오늘로 이제 D-12예요. 이거 6월 1일 본투표 기준인 거고요. 다음 주말이면 이번 주말 말고 다음 주말이면 사전투표예요. 자,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도 여야 지도부 치열하게 선거 일정 소화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당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선대위를 주재했고요. 또 이 야당 민주당은 오늘 대전에서 또 힘을 이제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반 판세는 어떻게 보면은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게 된다면 여당 국민의힘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을 비롯한 정의당에서는 좀 이게 언론 환경이나 여론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민심에 자신들의 어떤 장점, 강점, 견제 목소리, 일꾼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자세한 내용은요. 2부에 또 여론 오락관 몇 대 몇이 있으니까 지방선거 판세를 또 데이터로 읽어보도록 하고요. 자, 몇몇 가지 지금 또 이제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작가님. 경기도 도지사 후보, 국민의당 김은혜 후보. 이 무슨 KT 채용 추천 논란은 어떤 거예요? 이제 김은혜 후보가 이명박 정부 동안에 이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후에 그랬죠? KT에 이제 전무를 지낸 적이 있는데요. 임원으로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에 채용 청탁을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불거진 거냐면 사실 김성태 전 의원의 이 관련 판결문 내용에 딸 의혹. 그 당시 이제 이석채 그 당시 사장에 대한 이제 재판이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이석채 사장이나 혹은 이제 KT의 그 인사 관련 자들에게 추천 형태로 이제 인사청탁한 사람들의 이제 목록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김은혜 당시 전무가 있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판결문의 내용이나 혹은 이제 검찰 조사를 확인해 보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밝혀진 걸로는 KBS 보도에 따르면 김은혜 후보의 남편 쪽의 지인을 시댁 쪽이네요. 네, 시댁 쪽에 이제 지인을 채용 관련해가지고 이제 부탁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건데 원래 이제 김 후보 같은 경우는 이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어제 밝혔었는데 후보로서 그렇습니다. 의혹이 제기되자 의혹이 제기되니까 이제 그 부정 채용에 관여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었는데 KBS가 검찰의 이제 참고인 조사 조서를 확인을 해보니까 2019년 2월에 김 후보가 이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공채 과정에 A 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라고 검사가 질문을 했더니 있다라고 진술을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댁 쪽에서 챙겨봐달라는 이제 부탁을 받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탈락을 했기 때문에 직접 채용을 위해서 이제 영향을 미친 건 아니다라고 이제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밝히고 있습니다만은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걸로는 원래 이 A 씨라는 그 친척이 서류 심사는 통과하고 면접에서 탈락을 했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다시 이제 1차 면접을 통과하는 걸로 바꿔져 있더라. 이게 이제 지금 김동연 후보 쪽에서 이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또 선거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는데 논란이 의혹이 터졌습니다. 검찰 주소에 있다, 시인했다. 그럼 이거는 기록을 바꿀 수 없는 거고. 네. 근데 지금 선거 과정에서는 또 이제 좀 이게 곤혹스러운 상황이니까. 그래서 아니다, 민주당 관여한 바 없다. 민주당에서는 이건 한동훈 네네. 법무장관이 수사하라고 지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청탁 관련해서 의혹 네네네. 관련해서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바쁩니다. 매우 바빠요. 검찰 인사도 엊그제 단행하고. 자, 이재명 지금 인천 계양을 민주당 후보는 욕설 논란이 이게 뭐예요? 네, 그저께 밤에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의 이제 한 골목길에서 이 시민들을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골목길을 걷던 중에 지나가던 차량에 탑승한 한 시민이 욕설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가 차량을 똑똑똑 두둥인 다음에 네. 다가갔어요. 그래서 시민을 향해서 욕하는 거 범죄 행위다. 다 체증돼 있으니까 조심하시라. 이렇게 좀 불쾌감을 드러낸 그런 모습이 경고를 했네요. 네, 이게 뭐 영상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시민이 그래서 뭐 저분이 먼저 욕했다라고 반박하자 이재명 후보는 뭐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바로 뭐 이걸 지적하고 비판했는데요. 네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 뭐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스트리트 파이팅인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욕하는 게 범죄라는 사실 이렇게 잘하시는 분이 네. 어쩌자고 형수님께는 그런 욕설을 내뱉었냐. 그 얘기가 나오네요. 그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제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아니 이 거리 유세 방해하는 욕설을 제지한 건데 이 후보의 아픈 가정사를 거론하면서 선거마다 조롱하는 국민의힘의 문제다. 네. 비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논란이 많네요. 제주도에서는 제주시 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부상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가 제주도가 전라도화됐다. 이래서 또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말, 태도 다 후보자들 조심해야 되겠죠. 오늘 금요일 한입뉴스 여기서 마무리하고 두 분 다음 주에 뵙죠. 박종호 기자, 임경미 작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1065님. 한미 정상회담에서 훌륭한 결과 기대하고 있어요. 각종 현안들로 엄중한 시기에 두 대통령의 챔피언급 활약을 응원하며 야, 이건 챔피언 싸이 아니고요. 퀸의 영어 노래 We are the champion 듣고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I've made a few. I've had my shoes and kicks in my face, but I've come through. And I need to go on.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and we'll keep on fighting till the end. We are the champions. We are the champions. No time for losers, 'cause we are the champions of the world. I've taken my bows and my curtain calls. You brought me fame and fortune and everything that goes with it. I thank you all, but it's been no bed of roses, no pleasure cruise. I consider it a challenge before the whole human race, and I ain't gonna lose. We are the champions, my friends. 5월 19일부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됩니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공직자가 자신과 가까운 사람에 대해 직무 수행을 할 때 스스로 신고하고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또한 부동산을 개발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개발구역 안에 있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고 자신에게 민원을 신청한 퇴직자와 골프를 치거나 여행을 갈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더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KBS 1텔레비전에서 방송되고 있는 우리말 겨루기에서 나왔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주어진 3개의 표현에 공통으로 들어가서 겸남말을 이루는 표현을 맞히면 됩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나물 이것, 땀 이것, 꿀 이것에서 이것에 공통적으로 들어가서 겸남말을 이루는 이음절로 된 표현 무엇일까요? 출연자의 답에는 단지, 방울, 범벅 등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정답은 범벅입니다. 범벅의 기본 의미는 곡식가루에 호박 등을 섞어 되게 쓴 음식입니다. 문제에 나왔던 나물범벅도 이와 비슷한 것을 연상하시면 되겠는데요. 곡식가루에 나물을 넣고 된 풀처럼 쓴 음식을 말하고요. 또 꿀범벅은 꿀을 섞어 만든 범벅입니다. 그리고 범벅은 여러 가지 사물이 뒤섞여서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상태나 질척질척한 것이 몸에 잔뜩 묻은 상태를 비유적으로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땀범벅은 몸과 옷이 땀으로 한데 뒤섞여 어지럽게 된 상태를 뜻하죠. 참고로 범벅 먹은 고양이 손 같다라는 속담은 질척질척한 음식을 퍼먹은 고양이의 손과 같다는 뜻으로 질척질척한 것이 많이 묻어서 몹시 더러워진 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첫 투표의 순간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되게 신기하다고 해야 할까요? 기분이 좀 새롭지. 군인이었을 때 처음으로 투표를 했었는데 볼펜 꼬다리에 직접 이렇게 빨간 잉크를 찍을 때에 마지막까지 고민하면서 던졌던 그 순간이 지금 생각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게 그런 설렘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 투표하세요? 나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평등을 위해, 주거 안정을 위해, 우리 동네를 위해 투표합니다. 6월 1일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당신의 설렘 가득한 한 표. 마음을 담아 투표하세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2 지방선거 개표방송 KBS 1라디오와 유튜브로 생중계됩니다. 많은 시청 주의 바랍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낮부터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에는 약간의 비가 뿌려질 것으로 보이고요. 수도권은 빗방울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낮에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전북 동부와 전남 내륙으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전주 26도, 강릉, 대전 28도, 대구 28도 등 전국적으로 22도에서 29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생활지표상 반소매 입는 기준 기온 25도, 서울의 현재 기온입니다. 맑은 지역도 있지만 구름이 다소 껴있는 지역도 많은데요.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의 경우는 낮까지 비가 조금 뿌려지기도 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등 전국적으로 12도에서 19도의 분포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한 서울 26도 등 전국적으로 21도에서 30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주말 동안 남부지방은 30도 안팎까지 올라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볕이 뜨거워지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에서 20도 안팎으로 크게 날 것으로 보이니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요즘 행주의 청결도와 냉장고 저장기간도 신경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온이 높은데 청결에 관한 관심도가 크지 않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존 농도 자외선 지수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5도, 습도는 35%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오는 6일 지방선거 선거 당일을 비롯해 사전투표일에도 정식 투표소에서 투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는 사전투표 2일차인 오는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선거 당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방문하면 됩니다. 정부는 국민 관심도가 높은 식용유와 달걀, 돼지고기, 석유류 등의 가격과 수급 동향을 밀착 점검해 필요할 때 적기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물가안정 범부처 작업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해 물가안정 과제들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후세인 알카타니 S-오일 최고 경영자가 어젯밤 발생한 울산 공장 폭발 화재 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모든 분과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근로자 9명이 다쳤습니다. 증권사들은 한국은행이 오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로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오늘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고물가 등을 근거로 이같이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콕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꿈꿨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13주기 추도식이 다음 주 월요일 23일에 열립니다. 자,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인 정세균 전 총리와 전화로 연결해서 행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정 총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정세균입니다. 예, 야, 목소리 반갑습니다. 대선 이후에 예. 대선 이후에 첫 인터뷰신데. 네, 그렇습니다. 예, 시사본부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바쁘게 지내죠. 재단 일도 하고, 또 우리 정치하는 후배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금은 이제 선거 때라서. 네. 지금 충남에 와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예, 자, 전 총리님, 예. 올해부터 이제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렇게 직함이 바뀌셨는데요. 네. 자, 고인과의 좀 어떤 인연 기억나십니까? 인연이 길지요. 제가 한 27년 전에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 정치 입문할 때 네. 그 지도를 받은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에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때 이제 후보가 되고 나서 지지율이 막 떨어지고 의원들이 다 캠프를 떠났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캠프에 남아서 공약, 토론 준비 이런 정책 같은 것은 제가 다 챙겨드렸던 기억이 있고요. 이제 탄핵 기억하시죠? 기억하죠. 네, 그게 2004년 3월 맞습니다. 12일인데 그때 제가 그 의장석에서 국회 의장석을 지키면서 탄핵에 저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진이 많이 돌아다녔는데 네. 뭐 그 장면이 제 인생의 한 컷으로 이렇게 남아 있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를 하시고 나서는 제가 산자부 장관으로 그 그러셨죠.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했고요. 네. 제가 당 대표를 했습니다. 2007년 전대를 통해서. 그래서 그때 그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의 사진을 당사에 걸었어요. 사실을 그전에는 이제 뭐 논란이 많았거든요. 네네네. 일부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당론을 모아서 두 분 대통령을 우리의 리더로 이렇게 모시고 그 당을 운영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유, 뭐 정치 시작부터 끝까지. 자, 이사장님,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뗄 수 없는 관계신데. 예. 자,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정 총리님에게 네. 빚졌다 이런 표현을 남겼는데. 네네. 얼마를 빌려주셨던 겁니까? 이제 아마 시청자들께서는 네.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건 너무 잘 아실 터이고요. 네, 농담입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 출마하셨을 때 다른 분들이 다 등을 돌릴 때 저는 등을 돌리지 않았고. 그때 꼴찌 후보였잖아요. 그렇죠. 네. 예. 내가
아주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때가 네. 이제 위기였었는데 네.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등을 돌리지 않은 정치인이죠. 그래서 아마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번 주말이 지나면 23일 어언 13주기입니다. 10주기 때의 네. 기억을 보면 이제는 놓아드려야 한다. 보내드리자 이런 얘기도 많았는데. 예. 자, 13주기 행사는 어떤 의미를 담았습니까? 네, 이번 행사 주제를 어떻게 할까 하고 고심하다가 이제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 이렇게 정했어요. 네. 그것이 이제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강물처럼 민주주의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가자는 의미로 그렇게 정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이 너무 힘드셨잖아요. 네. 지난 2년 동안에. 그래서 그런 힘들었던 시간을 넘어서 다시 한번 모두가 자유롭고 평등한 미래를 꿈꿨으면 하는 생각으로 희망과 위로의 행사로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네, 멋질 것 같습니다. 기대해 보죠. 나는 네. 깨어있는 강물이다. 이게 주제고요. 예,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늘 하시던 말씀이 강물은 바다를 향한다. 바다로 흐른다. 근데 이제 깨어있는 시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깨어있는 예. 강물. 네. 예. 자, 이번 추도식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신 거죠? 어떤 겁니까? 물론, 있죠. 예,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러모로, 힘든 상황에서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 싶다. 이제 노무현 대통령 하면은 열정과 희망을 떠올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노 대통령께서는 늘 자신이 가진 것을 내려놓고 국민하고 호흡하고 또 운명처럼 도전의 길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을 향한 가장 깊은 추모는 대통령께서 이루지 못한 꿈을 우리 모두가 함께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그런 메시지를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이 메시지를 좀 잘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추도사 또 공연 행사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런 거 주목해서 봐라. 귀띔해 주실 대목들이 있습니까? 예, 우선 여러 가지 지금 토론회도 이미 했고요. 또 다큐멘터리도 공개를 했고 또 책도 발간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5월 23일에는 이제 깨어있는 시민 문화 체험관, 이게 노무현 기념관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개방을 하게 됩니다. 그 안에 이제 준비를 해서. 네. 그리고 이제 전국에 8개 재단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그 지역위원회별로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가 준비되어 있죠. 이런 내용들은 노무현 재단의 홈피가 있는데 이제 홈페이지나 기사 등을 통해서 잘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추도식은 봉화마을에서 있으니까요. 예. 그런데 또 주목되는 대목이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다. 그런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번 추도식 봉화마을을 찾는 게 첫 공식 일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가는 건 맞죠? 예, 이제 오실 겁니다. 네네.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그러니까 5년 전이죠. 그때 처음으로 추도식에 참석을 하셨거든요. 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다시 찾지 않겠다. 네, 그런 얘기 하셨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뵙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따라서 이번 추도식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께 한 약속을 지키는 소중한 자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5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국정을 이끄셨어요. 여러 가지 남북 문제라든지 코로나 등의 위기 상황을 잘 극복을 하셨고 어려운 경제도 잘 선방을 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국민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시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다시 조우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런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재단에서 공식 초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이사장님 전화 통화하셨습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당연히 뭐 초청을 공식으로 하고 안 하고 이심전심으로 초청이 되었다고 봐야 되고요. 이심전심. 그러니까, 네. 예. 그래서 이제 확인이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확인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는 봉하마을을 찾았고요. 지난 네. 대선 보면 여야 후보 모두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많이 소환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미 정상회담 뭐 이제 바이든 대통령 출국 바로 다음 날이어서 네. 추도식에는 이제 불참 소식이 나왔는데 요건 네. 요 대목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지금까지 이제 이번이 13번째니까요. 네. 12번의 추도식이 있었는데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신 것은 5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유일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뭐 섭섭하거나 네네네. 부자연스럽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현직 대통령이 오히려 간 경우가 드물게 문재인 대통령 정도. 예, 한 번 오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대신 정부 여당에서도 이제 참석들을 하시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은 전직 국가 원수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 정부에서 행안부 장관 또 과거에는 보통 정무수석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김대기 비서실장이 오신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리고 뭐 이제 이준석 대표도 참석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뭐 여당 또 정부 인사들도 참석은 합니다. 네. 자, 여기 일각에 뭐 보도를 보니까요. 네네. 자, 이 권양순 여사가 이 대통령 취임식에 건강상 이유로 불참을 했는데 예. 이 대통령실에서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게 임 대통령 불참 이유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그렇게 그게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사실은 뭐 이제 권양숙 여사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좀 점잖지는 못한 일이라고 봅니다. 네. 언급하는 것 자체는 점잖지 못하다. 알겠습니다. 자, 13기기 추도식을 앞두고요.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시니까 네네. 노무현 정신 어떻게 계승되길 바라십니까? 우선 하여튼 노무현 대통령을 모든 국민에게 좀 온전히 돌려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무현 재단을 통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고민과 실천이 많은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고 끝내 그 국가는 정의롭고 시민은 자유로운 세상을 향해서 많은 국민들이 함께 걸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을 향하는 길에 좋은 이정표를 만들 수 있도록 저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유, 시간이 아쉽습니다. 듣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이 추도식을 보고 나서 큰 행사 치르시고 나면 또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이사장님,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장 지내셨고요. 예. 국무총리를 또 지내셨습니다. 네네. 그럼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국정 운영을 가장 잘 알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예, 그런 사람 중에 하나죠. 예. 오늘 바이든 대통령 들어오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 있고요. 네. 오늘은 또 이제 새 정부의 총리인준 표결이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국가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협치와 이 갈등 조정 문제에 대해서 좀 조언 한 말씀 주시죠. 예, 뭐 하여튼 그 자기를 내세워서는 통합도 되지 않고 협치도 되지 않죠. 네. 자기도 양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가 있을 때만이 협치도 되고 통합도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든 야든 자기 주장만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는 데서 시작을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협치도 이루어지고 국민들로부터도 정치가 신뢰를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야 지도자들이 역지사지하는 노력.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은 과거에는 어느 한 정당이 국정을 운영해 왔는데 이제는 여야가 수시로 바뀌는 그런 선진국형 민주주의를 저희들이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다 야당도 경험하고 여당도 경험했으니까 항상 그 역지사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요. 자, 미스터 스마일. 정청근 의원님 때 또 그 국회의장이실 때 상대당 많이 이렇게 미소로 녹이시던 기억이 납니다. 예. 지금 총리님 반갑다는 청취자 메시지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청취자 4433님은요. 정총리님 반갑습니다. 작년 3월 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총리님 표창을 받은 애청자입니다. 예, 그러시구나. 인연이 있으시고요.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셨고 또 김영광님은 정세균 총리님 노무현 재단 이사장님으로 가 계셨군요. 왕성한 활동 응원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 주 월요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 행사를 앞두고 노무현 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민심은 데이터에 있다. 숫자로 오는 민심.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이 너무 길어서 제가 막 주중에 그냥 한입뉴스에서도 한입 오락관 이런 거 갑자기 막 하고 그래요. 우리 매일 해야 돼요. 중독성이 좀 있어요. 네네.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데 매일 하면 안 돼요? 매일 할까? 특집으로? 네. 앞으로 이제 12일 동안. 네. 자, 12일 앞입니다. PD님이 공개를 졌네요. 네, 눈길을 피했어요, 지금. 네. 보셨죠? 네. 자, 사전투표 고려하면 사전투표가 이틀이니까 요즘 사전투표 많이 하잖아요. 비율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실상 일주일인데. 그러네요. 자, 광역단체장 17군데 두 분에게 그냥 판세부터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여당 대 더불어민주당 야당. 배 소장님, 몇 대 몇? 저는 12대 5. 12대 5. 네. 그럼 민주당의 목표가 미달이네. 자, 이 소장님은요? 저는 10대 7. 10대 7? 네. 광역은 그런데요. 이것도 약간 미달이네요. 약간 미달인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다. 선방이다. 네. 저는 조금 10초라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환경이 안 좋아요. 더불어민주당이 버텨내기에는 지금 슈퍼위크인데 오늘 지금 오후에 인준이 있죠. 그렇죠. 또 내일 한미정상회담이 있죠. 그럼 이게 계속 여당 프리미엄이 더 확대되는 현상이고 저는 그래서 남아있는 최대 격전지는 경기도다. 경기도. 그래도 이게 12대 5, 10대 7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기도를 이기면 다 이기는 것이고 다수하느냐 아니냐. 경기도 지면 다 지는 거다. 경기도에 그냥 올인했습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사실은 인준표결 부결돼도 민주당 역풍. 그렇죠. 가결돼도 여당 승리. 네, 민주당은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양날이 칼이 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청문회는 연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청문회는 그러니까 모든 정치 현안은 단순하게 가면 되는 겁니다. 자, 연기하지 말고. 경기도 올인하셨으니까 이 소장님도 격전지 하나 고르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충남. 네네네. 경기도는 저는 이길 것 같아요. 김동연 후보가. 충남이면은 김태형 후보 대 양승조 후보. 예. 여기가 지금 여론조사는 오차범위 이내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주의가 있어요. 소지역주의가 있어가지고 그 양승조 후보가 천안에서 한 3선 의원이 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김태흠 의원은 좀 인구가 적은 보령 지역의 후보여서 그래서 저는 충남을 이길 가능성이 있다. 예. 근데 저는 이게 충청도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지방선거는 대선 때만큼 투표율이 높지 않거든요. 60대 이상의 투표율이 높아요. 그럼 60대 이상의 강세인 당가 후보는 국민의힘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천안에 직격탄을 맞은 게 박완주 의원 제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양성조 후보. 천안 지역구니까. 예, 양성조 지사가 굉장히 그동안 업적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도 지금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저는 계속 뭘 말씀드리냐면 이번 지방선거는 후보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이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환경, 구도, 타이밍 여러 가지. 민주당의 악재. 그걸 감안하고서 저는 그렇게 또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두 주 후면 결판 나요. 나겠죠. 누가 이기고 지는지. 충남에 민주당의 승산이 있다. 충남 민주당 불안하다. 이렇게 두 분 입장이 갈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두 사람 중 한 사람 정리되나요?
또 뭐 그렇게 가슴 아프게. 물론 이 PD님이 좀 가혹하긴 해요. 이 PD님 너무 가혹해. 무서운 사람이에요. 국민의 방송인데. 진행자도 언제 갈릴지 몰라. 네. 그건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럼 좀 패널로 가야지 뭐. 네. 자, 격전지 중 한 곳 가보겠습니다. 어제 마침 인천 노래가 하나 나와서 네. 인천 생각났는데요. 공식 선거운동 첫날 여야 지도부 모두 그냥 인천에 다 집결했어요. 예. 초반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인천 이후에 갑자기 이 지선에 핫플 전략적 요충지가 된 겁니까? 이게 일단은 이재명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개항을 해서 나와서 이 중심축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핫플이 되었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이재명 후보 그 유세를 라이브 중계를 하고 있는데 라이브 중계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지금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더 지금 핫플이 된 것 같아요. 더 핫플이 됐다. 네. 이슈가 또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계속 확산이 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지금 어떨 것 같으세요? 어제 나오는 욕설 논란. 그거 그렇게 썩 좋지 않아 보이고. 감점 요인이다? 네. 사실은 그 이재명 고문이 이제 후보로 나와서 중심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세가 좀 흐름이 이제 잡혔었는데. 총괄선대위원장이죠. 예. 근데 총괄선대위원장 하시면서 이제 지금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리고 그 라이브 중계가 지금 약간 독이 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아하. 그래서. 뭐 아이 머리 밀치는 논란 등등. 그거는 약간 이제 편집을 좀 빠르게 해서 보니까 좀 그런 밀친 것 같이 보여지는데 그거 말고도 이제 식당 들어가서 신발 안 벗고 들어가는 거 또 이제 사실 이게 유세하다 보면은 욕하는 시민분들 많이 만나거든요. 근데 그게 라이브로 중계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안 좋게 보여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인천시장 조사에서 조금 반영이 된 조사가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네. 조사가 어때요? 지금 방송 3사가 지난 14, 15일 날 인천 시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유정복 후보 37.5%, 박남춘 후보 30.4%, 이정미 후보 3.6%. 표본 오차는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인데요. 요거 오차범위 바뀝니까? 네. 오차범위 지금 7.1%포인트 차이네요. 예. 그래서 밖에서 지금 유정복 후보가 앞서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어요. 인천을 이렇게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인천 상륙작전이라서 중요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것은 개항을의 교도보를 마련한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위원장이 경기도를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는 다른 지역을 다닐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 위원장은 무조건 하고 경기도를 얘기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환경이 안 좋은 상황에서 인천은 지금 왜 그러냐면 4년 전에 인천을 박남춘 후보가 이겼던 이유는 그때 이 유정복 후보를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따돌렸거든요. 이 전 시장.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이 고등학교 선후배사예요. 근데 그게 그렇죠. 그게 과연 재물포고당. 근데 지금 상황은 뭐냐면 환경이라는 것이 지방선거는 환경입니다. 구도죠. 근데 그때는 2018년은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이 60, 70%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만들어낸 거지 후보의 경쟁력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와버린 거잖아요.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이거든요. 인천 같은 곳에도. 그러니까 이게 박남춘 후보는 너무 어려워지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데가 경기도를 지면 안 돼요. 게다가 지금 경기도는 강용석 좀 이따 이야기할 거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경기도가 나옵니다. 지금 인천 상륙작전이다. 개항에 교도보를 두고 경기를 이겨야 한다. 오늘 그냥 경기로 가시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4년 전에 이 민주당이 싹쓸이 하던 지방선거 생각해 보시면 6월 13일인데 그럼요. 전날 트럼프와 김정은 이 두 사람이 북미 정상회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국민의힘은 왜 그 날짜에 북미 정상회담 하느냐. 우리 정부는 우리가 잡은 거 아니다. 막 그랬단 말이에요. 기억이 생생합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하게 한미 정상회담이 직전에 좀 있어요. 자, 앞선 조사에서 말이죠. 이 정의당 이정미 후보 3.6% 기록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나름 약간 격차 있는 박남춘 후보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에서 혹시 과거처럼 선거연대나 단일화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서 단일화는 없을 것 같아요. 단일화는 없다. 이제 단일화는 선거 때만 피는 꽃 단일화. 근데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이제 어려워요. 그 이제 옛날에 이제 그 민주당의 세가 약했을 때 단일화가 좀 파급력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선거 연대나 지금 단일화는 없이 이 상황으로 가면은 이정미 후보가 사실 이전의 조사들보다는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당 중심의 후보군 중심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얼마나 추격하는가. 단일화나 선거에는 어렵다. 짧게만 덧붙이면은
이게 박빙의 선거거든요. 그래도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어디 단정하게는 저는 이제 전체적인 구도만 인천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제3자 후보가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정미 후보가 이제는 이정미 후보의 지지층이 단일화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으로 안 가요. 이제 정의당, 민주당 결이 달라졌죠. 골이 깊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박남춘 후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후보의 마음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네. 정책 연대를 하면은 좋을 것 같긴 해요. 수도권 매립 지역이 지금 쟁점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인천이라는 지역은 한 번도 이게 그 다선에 계속 연속적으로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선거 결과가 나온 적이 없거든요. 뒤치락. 그렇습니다. 이제 이쪽 줬다가 그다음에 또 저쪽 줬다 이런 상황이어서 그래서 어쨌든 박남춘 후보가 마지막까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어떤 그 지지세 결집에 도움을 받아서 추격전을 좁혀갈지 그게 가장 큰 관건인 것 그래서 같아요. 이제 얼핏 생각에는 저는 인천이 즉 이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가 이 선대위원장이기도 하니까 자 박남춘 후보와 러닝메이트 개념이네 그랬는데. 지금 이제 배 소장님은 아니다 경기다 그랬단 말이에요. 네네. 경기로 가보죠. 자 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대 김은혜, 김은혜 대 김동연 몇 대 몇입니까? 네, 김은혜 43.8%, 김동연 43.2%. 이게 뭐 붙어 있는 거네요. 0.6% 포인트 차이인데 이게 리얼미터가 MBN의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아직 얘기 안 했는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후보가 0.6%포인트 차이인데 강용석 후보. 자, 세모네모 아닌 가로세로입니다. 자, 강용석 후보가 무소속인데 5.5예요. 높네요. 그러니까요. 많이 잡고 있는 편이죠. 지난 대선하고 똑같아요. 지난 대선에 윤석열, 이재명, 안철수 그 판이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당시 대선에서 끝까지 안철수 후보하고 하냐 마냐 안 하냐 마냐 이건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가 양김 대결도 아니에요. 김동연, 김은혜 대결도 아니고 윤명 대첩도 아닙니다. 윤석열, 이재명 대첩도 아니고 강용석 변수예요. 그래서 세모네모 아닌 가로세로 경기지사 선거가 되고 있다. 너무 홍보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홍보했네. 특히 지금 방송 3사 조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출구 조사 때문에 지금 트래킹 조사를 하고 있는데 방송 3사 조사 지금 14, 15일 날 한 거 진행된 거 보면은 경기도에서 김은혜 후보가 36.1%, 김동연 후보가 37.3%, 1.2% 포인트로 김동연 후보가 앞섰는데 그럼 엎치락 뒤치락인데 거의 지금 리얼미터 MBN하고 조사가 비슷한데 당선 가능성을 물어본 거에 있어서는 김동연 후보가 40.3%, 김은혜 후보가 36.8%가 나왔어요. 그래서 격차가 좀 더 벌어지고 있는 흐름이어서 어쨌든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가 다른 지역과 달리 후보가 네거티브가 굉장히 지금 격렬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김은혜 후보로 이 네거티브 공략이 계속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조금 네거티브 이렇게 많이 받게 되다 보면 이렇게 초접전일 때는 마이너스 효과가 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인천도 아까 이정미 변수 얘기했고 강용석 변수는 뭐 강조를 해주셨으니까 지금 김은혜 후보 어떻게든 이기고 싶은 뭐 후보니까 모든 후보들은 이기고 싶으니까. 그럼요. 그럼 그 강용석 후보가 잡고 있는 5%가 넘는 표는 이 지지율은 현재 지지율은 보수잖아요. 그렇죠. 단일화 됩니까? 저는 단일화 된다 그러면은 지금 단일화를 시도하더라도 김은혜 후보로 단일화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걸 강용석 후보가 노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강용석 후보는 물밑 정치적 협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러니까 단일화 결국 여론조사를 하느냐 마느냐 안 했잖아요. 그럼 공동 경기 정부를 구성합니까? 어떤 식으로든 저는 물밑 정치적 협상을 할 때 물 위로는 안 올라온다. 물 위로는 안 올라온다. 그러니까 물 위로 안 올라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 빵이 경기도에 지금 놓여 있는 변수의 빵이 안에 단팥과 크림이 같이 들어있어요. 정말 맛있겠다. 그래서 이걸 안 깨물면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 한쪽만 가져가야 돼요. 단팥이나 크림. 왜냐하면 강용석 후보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김은혜 후보 쪽으로 흡수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강력하게 김은혜 후보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도 그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협상으로 오히려 좀 그림을 잘 만들고 싶은 것이 김은혜 후보의 목적일 텐데 이게 사실은 더 큰 이슈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김은혜 후보가 KT에 근무할 때
근무할 때 뭐 취업 청탁 이야기 나옵니다. 네네. 이건 물론 2030 세대의 또 공정 이슈가 되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이슈가 뭐냐? 네. 강용석 이슈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저는 후보의 비리와 또 의혹과 관련된 부분 상당히 네. 타격을 줄 거라고 보는데 진영 간 대결에서는 자기 지지층들한테 잘 안 먹혀요. 그러면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대선만큼 적극적으로 열렬히 투표할 거죠.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네. 눈에 더 보이는 변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과 관련된 변수 물론 타격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수는 강용석 변수.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안 네. 추이상 네. 뭐 이제 김동연 후보의 좀 당선 가능성 조금 전에도 우세 네. 이걸 분석해 오신 이 소장님은 김은혜 후보와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해도 네. 김동연 후보 승산 있습니까? 단일화되면은 사실 좀 어렵죠. 어렵다. 네, 지금같이 이제 초박빙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구도가 되는데 지금 강용석 후보가 단일화를 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 후원금을 20억 넘게 받았는데 단일화를 하게 되면 이제 후보 사퇴를 하면서 그 후원금을 다시 다 반환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복잡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김동연 후보, 김은혜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 아까 그 말씀하신 그 지지층의 상위성으로 인해서 김은혜 후보 지지층이 일부가 떨어져 나갈 지지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지금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 변수가 또 당내 이준석 당대표와의 또 갈등 관계도 있고 그렇죠. 김은혜 후보도 사실 썩 지금 단일화를 달갑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 그래서 정말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자진 사퇴라는 게 남아 있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다. 네. 네. 후원금을 많이 받아놔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쉽지 않네요. 네.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제 아까 물밑 협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아는 경선 방식이나 여론조사 방식이 아니라 단판 방식으로 물밑에서 자진 사퇴하고 밉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이현현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그러면 강용석 후보가 왜 이렇게 완주 의사가 완연할까? 네네. 그건 이준석 또 국민의힘 대표와의 갈등이에요. 충돌이에요. 그러니까 대선 때도 너무 비슷하죠. 대선 때도 안철수 후보가 계속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견제하니까 네네네. 실망입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대선 때처럼 단일화 없다. 그거 왜 하느냐. 없이도 이길 수 있다 이야기하는데 판세가 그렇지만은 않은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강용석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에 지고 창당하겠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김은혜 후보 관련한 제보를 지금 받고 있는데 엄청 큰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이거를 내가 직접 하기가 어려워서 김동연 후보 캠프 쪽으로 보내겠다. 이런 말까지 지금 한 상황이어서 네. 김은혜 후보의 감정이 상당히 지금 악화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강용석 후보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또 전화 논란이 있잖아요. 전화 논란이 있는데 대통령과의 대통령실 그러니까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고발까지 당하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형태가 되는지는 몰라도 뭐 의사 전달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김대기 비서실장이 나와서 그런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당장 뭔가 사퇴를 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는 거죠. 선거 결과는 모르겠습니다만 강용석 후보 참 이슈메이커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슈파이터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경기는 이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도지사 지방선거만이 아니라 여기도 또 대선 주자 한 분 아까 실망입니다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비슷했습니까? 네, 성남 분당과 보궐선거 있습니다. 여기도 또 이제 분당 목장의 결투. 벤처 신화의 대결. 그렇습니다. 아이언맨이냐 배트맨이냐. 판교열투라고 얘기하죠. 김병헌 후보한테 그래서 아이언맨이요 배트맨이요 그랬더니 자기 슈퍼맨이라고 그랬어요. 슈퍼맨 좋아한다고. 저도 좋아하는데. 안철수 후보와 민주당 김병관 후보 지지율 소장님, 이 소장님 어때요? MBN 의뢰로 리얼미터가 16, 17일 조사를 했어요. 안철수 후보 60.8%, 김병관 후보 32.1%. 어휴, 차이가 크네요. 격차가 지금 28.7%포인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이제 첫 번째 조사거든요. 근데 지금 김병관 후보가 사실 지역구 관리를 굉장히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기반도 탄탄하고 지역에 내에서의 인지도는 꽤 높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게 지금 인수위 위원장을 했고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끝났기 때문에 그 전국적 지명도를 지금 좀 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조금 결과를 더 조사나 이런 흐름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딱 유권자 조사가 그렇죠. 나와야 되겠죠. 근데 여기가 민주당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거를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구도 자체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많은 득표를 올렸던 곳이고 여기가 또 분당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보수적인 강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강남 위에 분당 이런 얘기도 있고
김병관 후보도 상당히 그래서 김병관 후보도 대단한 게 지난 총선에서 김은혜 지금 경기지사 후보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럴 정도로 김병관 후보도 IT 관련해서 말 그대로 슈퍼맨이고 또 재산도 굉장히 많고 부자고 또 중도적인 성격도 강하고 한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안철수 후보를 조금 더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안철수 후보가 근데 지역에서는 이렇게 강세로 나오는데 자기 보궐 지역구에서는 경기도에서는 별 지금 영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지금 강용석 후보로 상당히 힘든 국면이면 원래 김은혜 안철수가 나가서 김은혜입니다 이러면은 좀 지지율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러닝메이트가 아니네. 안철수 후보로서는 딜레마예요. 자기 지역구는 챙길 텐데 경기도까지 영향력이 확대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참 이게 신기한 게 많네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는 것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소장님께서 이번에 민주당 이재명 계양을 후보 지지율 관련해서도 좀 얘기해 주시죠. 지금 상대는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날짜에 조사가 됐는데요. 이재명 후보 50.8%, 윤형선 후보 40.9%. 여기도 일단은 계양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이제 앞선 흐름이어서 결과도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격차가 생각보다 지금 적게 나고 있어요. 그게 궁금해서 초박빙으로 진 대선 주자. 그렇죠. 대통령이 될 뻔했던 후보. 그리고 인지도가 좀 낮은 이게 지역의 정치 신인과의 대결인데 한 10%포인트다. 그러니까요. 아까 김병관 대 안철수하고 비교해보면 너무 적은데 왜 그래요? 그 정도 차이가 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그렇지 않은 거는 이 윤형선 후보가 세 번째 출마라고 합니다. 그래요? 지역에서 25년간 거주를 했고 지역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신 분이어서 동정 여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라이브 중계를 통한 여러 가지 그 논란이 깎아먹은 이미지를 계속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격차가 나고 있는 것이 격차가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분당갑에 비해서 좁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그게 있을 것 같아요. 대선 후보의 딜레마. 그러니까 경기도에 차라리 출마를 했더라면 그게 이제 분당갑이 적합치가 않아서 출마를 안 한 것인데 결국 그게 여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천 여론도 대선 후보인데 또 나중에 대선되면 우리 지역구 떠나겠네. 그 이제 이른바 대선 후보의 딜레마라는 게 굉장히 지지율이 우리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는데 실제는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지역에서는. 그렇죠. 구도인데다가 지금 사실은 이재명 후보인 경우에는 온몸으로 지금 국민의힘을 다 대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어려워지죠. 여기는 필사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총력전을 벌이는 곳입니다. 게다가 이제 지역이라고 하는 점이 지역을 그동안 잘 다져놨던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 계속 지금 이제 민주당에 좋지 않다 얘기들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그 얘기예요. 그걸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이재명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까지 맡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효과는 이제 명을 다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자, 여권에서 이제 이재명 효과 의구심을 품고 심지어는 또 야권 내에서도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또 들려와요. 그렇죠. 두 분이 생각하는 이재명 효과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소장님. 생각보다 적다. 생각보다 적다. 원래 이제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여론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나왔는데 그거에 비하면 지금 시너지가 특히 인천시장 쪽에서는 분명히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저 인터뷰할 때 민주당의 슈퍼스타는 빅스타는 한 명밖에 없는 거 아니냐 나와야 된다 그랬는데 배 소장님은 이재명 효과 어떻습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있다. 왜 그러냐면 그럼 뭘 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에 당은 위기인데 그러니까 저는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어요. 왜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서울시장 출마 물어봤고 박용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도 서울 출마 물어봤잖아요. 다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지지층들을 결집하고 지방선거에 끌어낼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 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치가 있고 얼마만큼이나 화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불가피하다. 그 불가피한 것을 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상황인 거죠. 다음 주 이제 거의 우리 사전투표 시작되는 날 이제 오락관이 있고요. 이번에는 예언 오락관입니다. 예언 오락관. 지방선거에 미칠 변수들 굵직굵직한 거 몇 개 있는데 아까 다 얘기해 주셨어요. 국회 본회의 오늘 오후에 열리고요.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처리 전망
여론 어떻습니까? 지금 일단은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48.4%, 반대가 38.9%입니다. 예.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14, 15일 날 조사한 건데요. 예. 근데 지금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평가는 좀 낮아요. 부정평가가 높지만 이미 이제 출범을 했고 집무실에 대통령이 들어가 있고 이러니까 일단은 총리는 좀 빨리 인준을 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 이 여론이 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배 소장님. 가결됐을 때, 통과됐을 때는 어떻고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방선거의 영향이. 부결됐을 때는 이제 중간지대 유권자층이 흔들리겠죠. 중도층에서는 또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여론이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부결된다면 그런 상황이고 이제 통과된다면 이제 지지층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닌데 심지어는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에서 호남권에서도 10명 중 6명 이상은 심지어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호남 인사잖아요. 호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반대 여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지층도 이게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지지층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는 중도층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면 안 되는 거죠. 네, 너무 질질 끌었다. 치명적이라고 봐야 되죠. 치명적이다. 이 소장님. 네. 예, 만약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나 국정에 대한 뭐 윤리적인 입장 다 떠나서 요즘 영화 킹메이커의 이성균이에요. 이 소장님이. 그냥 무조건 선거에서 이겨야 돼. 그럼 민주당 오늘 부결시켜야 됩니까? 가결시켜야 됩니까? 저는 가결시켜야 된다고. 가결시켜야 된다. 네. 일단은 새 정부의 첫 총리. 네, 첫 총리니까 이게 그리고 지금 이 전략이 좀 잘못돼 갖고 어쨌든 지금 그렇게 반대했던 한동훈 내정자는 장관이 돼 버렸거든요. 예, 그래서 정호영 후보 하나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가결을 시키면 정호영 후보를 후보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아니면 뭐 낙마가 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자, 오늘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금 있으면 한국에 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열리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정세균 이사장 인터뷰했는데 월요일 23일은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모제예요. 자, 이런 변수들과 또 어떤 변수들이 영향을 주겠습니까? 바이든 변수가 좀 클 것 같아요. 제일 크다? 네. 오죽했으면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죠. 바위든 대통령입니다. 하지 마세요. 자제하겠습니다. 바위든 대통령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일단은 수도권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 DMZ는 방문 안 하지만 삼성 공장을 또 방문하지 않습니까? 경기도죠. 그래서 이런 영향도 있고 또 60대 이상 한미 관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권자층이 있어요. 또 중도층도 우리가 미국 좋아 중국 좋아 물어보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하시고 저도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미국 좋아가 상당히 많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래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영향이 저는 큰 변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자, 이 소장님. 저는 그것도 변수긴 변수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지방선거까지 아직 10여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도 이게 제일 마지막 변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당의 리더십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자꾸 이게 뭔가 여러 목소리가 나와요. 네, 이랬다 저랬다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이 모습에서 지금 당 지지율이 빠진 게 지지층이 좀 일부 이탈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다시 그래도 선거 때는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을지 그렇지 않을지가 가장 큰 변수 같아요. 일전에 서울시장 후보죠. 송영길 후보는 그냥 우리 지지층이 많이 표 찍으러 나오면 이깁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투표율이 낮단 말이죠. 이 변수. 나오게끔 하는 것도 당이 또 후보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청취자 또 응원이 많습니다. 이 김영광님. 배 소장님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맞출까요? 힘내세요. 네, 화이팅입니다. 자, 3280님 법치위의 정치 이은영 소장님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또 1335님은요. 선거철 단일화 지겨워요. 단일화 없는 선거위에 최영일 방송팀장님이 출마 한번 해주세요. 정말요? 네. 제가 단일은 없고 영일이지 않습니까? 출마하시면 제가 진행할게요.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 엄청 많아서 전 정치로 못 가고요. 방송만 하렵니다. 계속 지키셔야 되겠어요. 네. 공약입니다. 방송만 합니다. 자, 오늘 여론 오락관 몇 대 몇?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출마하세요.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 Yeah. 점심 먹고 유쾌한 시사 디저트 한 입. 최영일의 시사본부. Well, I stepped out the tub and put my feet on the floor.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껏 골라 드시라고요.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 거고요.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쏩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세요. 자, 오늘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지만 아무 말 없이 스포츠 본부를 위해 나와준 KBS 스포츠국의 정윤호 PD와 함께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 정리해 봅니다. 스포츠 본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왜 출근 안 해도 돼요? 오늘 노조 창립 기념일이라서 휴일인데. KBS. 딱히 집에서 할 일도 없었고 같이 나와서 얘기하는 게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 불이 꺼져 있었구나. 그러셨구나. 밥 먹으러 일찍 왔다가 왜 구내식당이 안 하지? 자, 야구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취임했던 허구현 KBO 총재. 네. 어떤 행보를 보여줄까? 관심이 그동안 많았잖아요. 맞아요. 자, 미국 MLB와의 교류 협력이 논의되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 KBO 리그 개막전을 미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메이저리그 시범 경기에 우리나라 팀들이 참여를 할 수도 있는 좀 더 발전적인 형태의 이제 교류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실제로 제안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제 예를 들어서 사직이라든가 잠실 같은 주요 우리나라 야구 인기가 높은 구장에서 개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메이저리그 경기를 혹시 국내 구장에서도 볼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또 이제 이 팀들이 경기가 미국에서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죠. 한인들이 많은 LA 다저스 구장, 구장에서 하면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메이저리그 팀과 우리 팀이 같이 경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리그를 통합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또 이제 인프라 차이가 좀 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KBO 팬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렇죠? 경기력 차이가 더 많이 날지도 모르겠고요. 그 정도는 내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KBO와 이 미국의 메이저리그 교류 협력이 좀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네. 재밌는 일은 많이 벌어질 것 같네요. 맞습니다. 자, 우리나라 스포츠 팬들이 축구를 워낙 또 좋아하시기도 하지만 그렇죠. 사실 프로 구단은 그래도 야구. 프로 스포츠는 야구를 사랑하시는데 사실 해외 유명 축구팀의 방한은 자주 있어요. 네네, 그렇죠. 월드컵 경기장 소식은 종종 전해드리는데 메이저리그 구단이 한국을 찾았던 기억이 저는 없는데 자, KBO 리그 개막전 미국에서 치르고 또 이 MLB 아시아 투어가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리고 자, 어떤 효과가 생깁니까? 일단은 메이저리그 선수들을 보면서 견문을 넓히고 또 교류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겠죠. 과거에 그 홈런왕인 행크 아론이 우리나라의 내한공 경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몇 년도예요? 굉장히 옛날이죠. 70년대쯤 되려나?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였는데 그때를 기반으로 해서 메이저리그와의 교류가 더 활성화되고 실제로 LA 다저스와 삼성 라이온즈 간의 이제 교류, 마이너리그 팀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많아졌는데 한편으로는 이 경기가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제2의 호날두 사태는 나오지 않아야겠다. 사실 이제 일정 조정이라든가 또 이제 선수들도 워낙 풀이 많으니까 어떤 유명 선수들의 의무 출전 조항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동선 관리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호날두 당시 방한 경기 때 공항 입국서부터 계속 팔로우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때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되면 하면 안 되는 것들 이 모두 이프가 터졌던 그런 경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반면 교사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이 내한 경기의 끝판왕이었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안 좋은 의미로 끝판왕. 야, 근데 저희 아들도 레알 마드리드 팬에 지금은 옮겼지만 구단을 호날두 팬이었다가 바로 메시 팬으로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MLB와의 협업이 논의 중이고 양현종 선수 역대 최연소 150승. 맞습니다. 오승환 선수 350 세이브. 막 기록이 막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번 주에 KBO 리그도 이 보기 드문 주루사 실책 쏟아져 나왔는데 이거 참 우리 아이들이 또 좌절했는데 두산의 어이없는 플레이. 어떻게 된 거예요? 18일 날 경기였죠. SSG와 두산의 11회 말에 원아웃 만루 상황에서 조수행 선수가 좌익수 앞에 끝내기 안타를 칩니다. 당연히 끝내기 해야 되는데 심판들이 공수교대를 선언을 해요. 쉽게 말해서 노바운드 캐치였기 때문에 이제 안타가 됐으니까 이대로 끝나는 거였는데 정수빈과 안재석은 노바운드 캐치인 줄 알고 이제 진루를 안 한 거예요. 플라이 아웃인 줄 알고. 그래서 옆에서 이제 크론이나 이재원 선수가 콜 해주는 걸 듣고 박성환 선수가 정수빈과 안재석을 나란히 포스아웃 시키면서 병살 플레이로 이제 적용이 된 겁니다. 좌익수 앞 병살 아마 처음 있는 기록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좌익수 앞 병살. 참 정말 드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드문 일이. 아웃인 줄 알았고 또 사실은 안타였고. 그렇죠. 참, 3아웃 되기 전에 3루에 있던 주자가 들어오면 점수가 나고 끝내기가 되는 건데 중계하던 해설위원도 경기 끝났어요 하고
이 상황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야구 왜 규칙 이게 어떤 겁니까? 헷갈리냐면은 네. 그러면 3루에 있던 김재호가 들어왔으니 경기 끝난 거 아니냐라고 네. 하시지만 네. 쉽게 말해서 투아웃 만루에서 주자가 3루 땅볼을 쳤어요. 네. 그럼 3루에 있는 주자가 들어와도 1루에서 아웃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랑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예, 3루 주자가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1루, 2루 주자가 포스아웃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3루 주자는 들어와서 홈을 밟았지만 맞습니다. 그게 일정 카운트가 되려면 네네네. 아웃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병살 처리가 돼버렸으니까 병살 처리가 돼버리는 거죠. 낀 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좌익수 앞으로 땅볼을 친 거예요. 뭐 어렵지도 않네요. 듣고 보니까 쉽습니다. 만약에 내야 땅볼을 치더라도 송구보다 진루를 빨리 하면 안타 처리가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SSG 선수들도 아이고 경기 끝났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죠. 주자 태그 또 2루를 밟는 후속 동작을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송구보다 진루가 빠르면 인정인데 송구가 안 와버리는 거죠. 그러면 진루를 안 하더라도 자동으로 홈 득점이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후속 동작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말씀드린 2루 주자 정수빈, 1루 주자 안재석 순서로 아웃을 시켜야 되는데 네네네. 1루 주자였던 안재석 선수를 먼저 아웃시키면은 뒤에는 2루 주자 그리고 3루 주자 김재호가 포스아웃 상황이 아니라 태그 플레이 상황으로 쉽게 말해서 앞에 아웃과는 상관없이 득점이 인정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안재석 선수만 아웃이 되고 정수빈 선수가 뒤에 태그아웃을 당하더라도 그 전에 김재호 선수가 홈인을 했기 때문에 득점이 또 인정되고. 그러니까 2루와 1루의 순서로 맞습니다. 병살이 됐어야 이제 게임이 끝나는 건데 그렇게 처리는 됐고. 그래서 이날 경기 보면 마지막에 김태형 감독이 비디오 판독을 신청했어요. 혹시나 안재석 선수를 먼저 아웃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박상원 선수가 이제 침착하게 순서대로 정수빈 안재석 순서로 태그를 했던 거죠. 야, 참 뭐.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 그렇죠. 이어진 연장 12회 초 두산 수비에서 황당한 실수가 나왔죠. 하필이면 끝내기 안타였던 타구를 쳤던 조수행 선수가 이 케빈 크론의 쉬운 타구를 놓쳤어요. 그냥 평범한 플라이어인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럴 수가 있어요. 잡을 수 있지만 놓쳤다. 네, 뭐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판단을 있으니까. 잘못한 거죠. 네네. 그런데 못 잡았으면 공을 쫓아가서 계속 넥스트 플레이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이걸 안 하고 그냥 끝난 것처럼 마치 끝내기 안타를 맞은 것처럼 멍하니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뭐 구장이 예를 들어서 LG랑 두산의 경기 같은 경우는 홈 어웨이가 헷갈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SSG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잠실을 홈으로 쓴 적이 없단 말이죠. 이런 경우는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조수행 선수가 올해 처음 야구를 하는 신인 선수도 아니고 몇십 번 잠실에서 SSG랑 경기를 했던 선수인데 이게 헷갈릴 수는 없을 텐데 그 부분은 저는 보면서 좀 소위 말해서 뜨악하는 좀 어이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멘탈 붕괴. 그렇죠. 아까부터 좀 이제 혼란이 왔다. 그런 제 끝내기 안타가 사라졌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랬대요? 혹시 나중에 뭐 해명이 나왔습니까? 뭐 이제 솔직히 해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왜냐하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프로로서의 기본이거든요. 그렇지. 경기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있어도 프로로서 심적으로 힘들어도 경기가 진행되고 있다면 자기가 해야 할 플레이, 이건 최선을 다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하자면 기본적인 플레이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본적으로 공을 쫓아가는 게 정상이다. 이거에 대해서 뭐 사실 김태형 감독 입장에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생각이 힘들었나 보지 뭐 이해한다 이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힘들었던 것으로 이해한다. 멘탈 붕괴로 이해한다. 맞습니다. 자, 청취자 6464님은요. 같은 날 기아도 평범한 내야 뜬 공을 수비 4명이 모여들었음에도 못 잡았는데 이 두산의 플레이에 가려줬죠. 맞습니다. 정 PD님 소리쳤을 것 같았는데 맞나요? 그런 게 있어요. 야구의 격언이라기보다는 이제 속설 중에 하나가 야수 4명이 모이면 공 못 잡는다고. 그래. 그러니까요. 근데 이날 진짜 5명 모였거든요. 초등학교 때 야구할 때도 그래서 마이볼 외치고 한 명이 뛰어야지. 그렇죠. 자기네끼리 부딪히고 그래놓고 이제 다 모였다 보니까 옆에 베이스가 또 비어 있어서 롯데 황선빈 선수가 또 추가 진루까지 성공하고 어질어질한 경기였습니다. 어질어질한 경기. 기아 경기에 또. 하지만 이제 두산이 있으니까 조금 위안이 되셨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간에 이겼기 때문에 이겼으니까. 자, 다음 우리 시간으로 23일 밤 12시입니다. 마지막 한 라운드를 앞두고 있는 영국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두고 토트넘에게 우주의 기운이 모여들고 있다. 어떤 겁니까? 쉽게 말해서 토트넘은 이기거나 비기기만 해도 챔피언스 리그 올라가고요. 토트넘이 지고 아스널이 이길 경우에만 순위가 바뀌는데 토트넘 패배, 아스널 승리해야만. 토트넘의 상대팀인 노리치는 EPL 최하위고 최다 실점팀이거든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토트넘이 간다? 맞습니다. 못 가면 어떻게 해요? 못 갈 확률이 지금 현지에서의 확률은 4%로 나와 있습니다. 갈 확률이 96%? 맞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99%이기 때문에 토트넘의 진출보다 제가 사실 더 궁금한 건 이 손흥민 선수의 득점 여부. 저는 그게 더 관심입니다. 그렇죠. 우린 그렇죠. 자, 지금 살라하고 또 이제 경쟁 중이니까.
간다 얘기하셨어요. 리버풀의 살라 선수 부상 소식이 들렸는데 네.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 득점왕 갑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살라 선수가 한 골 더 앞서 있고. 한 골 앞서 있고. 근데 관건은 뭐냐면은 네. 경기 초반에 토트넘이 좀 득점을 빨리 기록해서 팀원들이 소위 말하는 몰아주기를 해주는 거죠. 네네. 손흥민 선수한테. 그동안 섭섭했던 게 네. 손흥민 선수의 이 몸으로 하는 노력으로 페널티를 많이 얻어냈잖아요. 그렇죠. 주로 케인이 차잖아요.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한테 기회가 옵니까? 페널티? 이번 최종전에서 페널티킥뿐만 아니라 네. 경기 내에서도 손흥민 선수한테 스코어가 많이 벌어진다면 네. 지원 사격 많이 올 것 같습니다. 네, 좀 골 차이가 벌어지면. 그리고 이 마지막 살라경 선수가 마지막 경기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챔피언스리그 결승을 또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한 골 차이로 이제 1위 경쟁 아슬아슬합니다. 바뀔 수 있을 거예요. 기다려보죠. 자, 오늘 좋은 소식 많았습니다. 아니다. 네. 이게 실책은 좋은 소식은 아니었네요. 자, KBS 스포츠국의 정현우 PD 휴일인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분이요. 5484-8860, 5383-4285, 0878-4605-3449님입니다. 자, 금요일 최영일의 시사본부 여기까지 준비한 소식 다 했고요. 저는 월요일 오후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